안녕하세요. 저는 평양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수석은 아니었지만 상위권 성적으로요. 졸업식 날 교수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죠. 준혁 동무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평양 중심부에 있는 병원에 배치받았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인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다짐으로 가득했죠. 흰 가운을 입고 병동을 거닐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병원에는 약품이 없었습니다. 주사기는 소독해서 여러 번 재사용했고요. 수술용 장갑도 한 켤레를 하루 종일 썼죠. 환자들은 아파서 왔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저는 청진기로 진찰만 하고 약도 없이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동무, 집에 가서 쉬면 나을 거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5층에는 특별병동이 있었습니다. 간부들과 그 가족들이 입원하는 곳이었죠. 거기는 달랐어요. 최신 약품이 가득했고 중국에서 들여온 의료 장비도 있었습니다. 같은 병원인데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어느 날이었어요. 응급실에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실려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깊이 꺼져 있었어요. 영양실조였죠. 어머니가 소녀를 안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은혜 좀 살려주세요. 저는 진찰했습니다. 맥박은 약했고 체온은 떨어져 있었어요. 간단한 영양제와 수액만 놓으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동에는 없었죠. 저는 5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특별병동 약품실 문을 열었어요. 영양제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죠. 동무, 뭐 하는 거요? 뒤에서 상급 의사인 박 선생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당원이었죠. 아이를 살려야 합니다. 영양제 하나만 쓰면 돼요. 박 선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간부 동무들 것이요. 함부로 쓸 수 없어.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 선생은 차갑게 말했어요. 규정이요. 내려가시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빈손으로 응급실로 돌아갔습니다. 은혜는 제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5층에는 쓰지도 않는 약이 수백 개 쌓여 있는데 한 층 아래에서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의사가 맞는 건가요?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폐렴 환자가 와도 항생제가 없었어요. 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마취제가 떨어졌죠. 저는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환자를 보는 게 두려워졌어요. 아내 수진이는 교사였습니다. 월급은 한 달에 쌀 3kg 값도 안 됐죠.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5살 딸 예린이에게 먹일 것도 사야 했고요. 저는 몰래 개인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뒷골목에서 환자들을 봤죠. 진찰료는 담배나 쌀로 받았어요. 때로는 중국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불법이었지만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국에 사는 먼 친척 아저씨가 다녀갔어요. 몰래 USB를 하나 건네주셨죠. 조심해서 보게. 저는 그날 밤 문을 꼭꼭 잠그고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나만 드라마였어요. 의사가 나오는 이야기였죠. 화면 속 병원은 충격이었습니다. 복도는 환했고 최신 기계들이 즐비했어요. 의사들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간부고 뭐고 없었죠. 그냥 환자였어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노숙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치료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내보내지 않았죠. 수술하고 약 주고 회복할 때까지 돌봤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손으로 막았죠. 이게 진짜 의사구나. 이게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이구나. 다음 날 출근길 병원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낡고 어두운 복도가 감옥 같았어요. 환자들의 지친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죠. 저는 이곳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걸까요? 보이부에서 USB 단속이 강화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급히 USB를 깨뜨려서 강에 버렸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 박힌 그 장면들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겠다고. 진짜 의사가 되고 싶다고. 예린이에게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매일 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그러다 잠들고 아침이 되면 또 병원에 갔습니다. 살릴 수 없는 환자들을 보며 무력한 제 자신을 증오하면서 말이죠. 그 USB를 본 이후로 제 마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가면서도 머릿속에는 그 화면들이 떠올랐어요. 환한 복도, 최신 장비, 환자를 살리는 의사들. 그게 꿈처럼 느껴졌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예린이를 재우고 나왔어요. 저는 거실 구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죠. 당신 요즘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말해야 하나 말지 말아야 하나.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당신 남쪽으로 가고 싶지 않소?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손으로 제 입을 막았어요. 미쳤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소. 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을 피하지 않았죠. 적발되면 우리 다 죽어요. 예린이도요. 그래서 더 가야 하오. 예린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의 어둠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작게 말했죠.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죠.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 장마당 상인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정보가 빠르죠. 저는 진료하면서 슬쩍 물었습니다. 요즘 국경이 어떻소? 예전보다 삼엄해졌다던데요. 중국 쪽은 어떻고? 브로커들이 많다는 소문이 있어요. 조각조각 정보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건 알 수 없었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몰랐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같이 해봐요. 예린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떨리는 제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개인 진료를 더 많이 했어요. 돈을 모아야 했죠. 브로커에게 줄 돈, 중국에서 쓸 돈,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밤에는 환자들을 몰래 봤습니다. 골목에서, 집에서, 어디든 갔어요. 위험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3개월 동안 중국 돈으로 3천 위안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장마당에서 아는 상인을 만났어요. 박 아주머니였죠. 나이 50쯤 되는 분이었는데 중국을 자주 오간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중국에 아는 사람 있소? 박 아주머니가 주위를 살피며 물었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러시오? 아니, 그냥요. 혹시나 해서요. 박 아주머니는 제 눈을 가만히 보더니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조심하시오. 저는 그 번호로 중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 공중전화에서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한 사람당 5천 위안이요. 가족이 셋인데요. 그럼 15,000위안. 선불이요. 1년치 벌이를 훨씬 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했어요. 알겠소.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병원, 밤에는 개인 진료. 주말도 없었죠. 수진이도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았어요. 예린이는 할머니 댁에 맡겼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돈이 모였어요. 10,000위안이 조금 넘었죠.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됐소. 줬소.
다음 달 초에 연락하겠소. 그 한 달이 1년처럼 길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적발되는 꿈, 총살당하는 꿈. 땀에 젖어 깨면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아줬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병원 행정과에 찾아갔어요. 중국 접경 지역에 의료 지원을 가고 싶소. 행정과장이 의아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요?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소. 저는 준비한 말을 했습니다. 당 간부들이 좋아할 만한 말들이었죠. 행정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요. 서류 준비해 오시오. 일주일 후 출장 허가가 났습니다. 함경북도 무산까지 갈 수 있는 통행증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보며 손이 떨렸죠. 2019년 12월이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강이 얼어야 건너기 쉽소. 15일에 오시오. 저는 수진이와 예린이를 데리고 기차를 탔습니다. 평양에서 무산까지 20시간이 걸렸어요. 낡은 객차는 덜컹거렸고 석탄 냄새가 코를 찔렀죠. 예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여행 가는 거야.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린이는 신이 나서 창밖을 봤어요. 제 가슴은 무너지는 것 같았죠. 무산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작은 여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돈 가져왔소? 저는 가방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남자는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밤 10시에 움직이겠소. 짐은 최소한만 가져오시오. 그날 밤 저는 수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예린이는 잠들어 있었어요. 후회하지 않겠소?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당신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내일이면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죠. 부모님도 친구들도 모든 걸 두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맞는 길이라고. 다음 날 밤이 왔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였어요. 브로커가 문을 두드렸죠. 출발하겠소. 저는 예린이를 업었습니다. 수진이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었어요.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두만강을 향해서요. 브로커는 앞장섰고 우리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산길이었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눈이 빠지는 소리가 났죠. 저는 그 소리조차 두려웠습니다. 소리 내지 마시오. 초소가 가까워요. 브로커가 돌아보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예린이를 더 꽉 안았어요. 딸아이는 제 등에서 떨고 있었죠. 아빠, 추워요. 조금만 참아. 곧 따뜻한 데가. 거짓말이었습니다. 더 추운 곳으로 가는 건데요. 하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브로커가 멈춰 섰습니다. 앞에 두만강이 보였어요. 얼어붙은 강이 달빛을 받아 희뿌옇게 빛나고 있었죠. 저기 보이는 불빛이 초소요. 저 사이로 건너가야 하오. 브로커가 가리킨 곳에 희미한 불빛 2개가 보였습니다. 그 사이 거리는 200m쯤 됐어요. 저는 침을 삼켰죠. 총 맞으면 어떡하오? 그러니까 빨리 조용히 건너야죠. 브로커는 태연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했던 일인 거예요. 하지만 저는 처음이었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자, 출발하겠소. 브로커가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저는 수진이를 앞서 보내고 뒤를 따랐습니다. 강에 발을 디뎠습니다. 얼음이 단단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 갈라진 틈이 보였죠.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는 됐을 거예요. 20m쯤 갔을 때였습니다. 예린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으앙! 딸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예린아, 제발 조용히. 저는 딸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예린이는 더 크게 울었죠. 너무 추웠던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견디기엔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초소에서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나온 거예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엎드리시오.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저는 얼음 위에 엎드렸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죠. 예린이는 제품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요? 초소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예린이의 입을 꼭 막았죠. 미안해, 예린아. 아빠 미안해. 마음속으로 계속 사과했습니다. 딸아이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살려면 어쩔 수 없었죠. 손전등 불빛이 우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죠. 총소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총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욕설이 들렸어요. 짜증나네, 쥐 때문에 나오게 만들고. 초소로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에 땀이 흥건했죠. 빨리 가시오. 브로커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예린이를 다시 업고 걸었어요. 딸아이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기운이 다 빠진 것 같았죠.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발밑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죠. 조심하시오. 여기 얼음이 약해요. 브로커가 돌아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조심조심 따라갔어요. 한 발 한 발이 지옥 같았죠. 수진이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갈라진 틈에 발이 빠진 거예요. 저는 황급히 수진이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소? 괜찮아요.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죠. 신발이 젖어서 더 추웠을 거예요.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단 200m를 건넜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진 거죠. 아직 안심하면 안 돼요. 공안이 순찰 돌아요. 브로커가 앞장서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예린이를 업고 또 걸었어요. 언제까지 걸어야 하는지 몰랐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작은 농가가 보였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어요. 브로커가 문을 두드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남자가 나왔어요. 들어오시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온돌이 있었어요. 저는 예린이를 내려놓았죠. 딸아이는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예린아, 괜찮아?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안전한 곳이야.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수진이도 다가와 우리를 안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있었죠. 조선족 남자가 뜨거운 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걸 마시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해냈구나. 강을 건넜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죠. 여기서 2달은 숨어 있어야 하오. 공안이 수시로 단속해요. 2달이요? 그게 싫으면 지금 당장 잡히든가. 브로커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그 작은 집에 갇혀 지냈습니다. 낮에는 창문도 열 수 없었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었죠. 예린이는 답답해했습니다. 아빠, 나가서 놀고 싶어요. 조금만 참아. 곧 나갈 수 있어. 하지만 곧이 언제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매일 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공안 순찰차였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밤중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죠. 공안이요. 문 열어요.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는 예린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끝났구나 싶었죠. 그런데 조선족 남자가 침착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공안 2명이 들어왔어요. 수상한 사람 없소? 없소? 보다시피 우리 가족밖에 없어요. 조선족 남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작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죠. 공안들이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도 보고 방도 봤어요. 다행히 다락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죠. 수상한 거 있으면 신고하시오. 공안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어요. 수진이는 울고 있었죠. 이런 일이 3번 더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조선족 남자는 능숙하게 위기를 넘겼죠.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지만 고마웠습니다. 마침내 2달이 지났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왔어요. 이제 라오스로 갈 거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브로커는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중국인이었어요. 이름은 왕이라고 했죠. 여기서 라오스까지 차로 이틀 걸려요. 화물칸에 숨어야 해요. 왕이 가리킨 건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뒤에 큰 컨테이너가 달려 있었어요. 문을 열자 좁은 공간이 보였죠. 거기에 이불과 물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틀을 버텨야 한다고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문소 지날 때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들키면 다 끝이에요. 저는 예린이를 안고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도 올라왔어요. 왕이 문을 닫았죠. 깜깜했습니다. 손을 눈앞에 대도 보이지 않았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저는 예린이를 꼭 안고 있었죠. 아빠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하지만 저도 무서웠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이틀을 버틸 수 있을까?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트럭이 멈췄어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서류 보여주세요. 검문소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예린이의 입을 살짝 막았죠. 누군가 컨테이너를 두드렸습니다. 쾅쾅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안에 뭐 실었어요? 전자제품이요. 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착했어요. 얼마나 많이 해본 일인지 알 것 같았죠. 열어봐야겠는데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끝났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왕이 말했죠. 담배 한 보루 드릴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요. 조심해서 가세요.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죠. 그렇게 이틀을 버텼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어요. 컨테이너 구석에 통이 하나 있었죠. 거기서 볼일을 봐야 했습니다. 냄새가 진동했어요. 예린이는 계속 울었고요. 엄마, 나가고 싶어요. 조금만 참아. 수진이는 딸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왕이 문을 열었어요.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죠. 저는 눈이 부셨습니다. 내리세요. 여기서 국경 넘어야 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글이었어요. 나무들이 빽빽했죠. 덥고 습했습니다. 중국의 추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기 보이는 길로 1km 걸으면 라오스예요. 가세요. 당신은 안 가요? 전 여기까지만이에요. 라오스에서 다른 사람이 기다릴 거예요. 왕이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저는 예린이를 업고 걷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비틀거렸죠.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거든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앞에서 총을 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라오스 국경 수비대였죠. 멈춰.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린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죠. 서류 있어? 병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류 같은 건 있을 리 없었죠. 미립국자네. 따라와. 우리는 끌려갔습니다. 작은 막사였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다 탈북민들이었습니다. 병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더니 돈 액수를 말했어요. 저는 깨달았죠. 뇌물을 요구하는 거구나. 1인당 200달러.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중국 돈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환전하면 500달러쯤 됐죠. 저는 그걸 다 꺼냈습니다. 이게 다예요. 병사는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풀려났습니다. 저는 남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태국까지 가야 할지 막막했죠. 라오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 있었어요. 저는 들어가서 사정했죠. 한국 가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또 탈북자네. 일주일에 한 명씩은 오는 것 같아. 아주머니는 뒤에 방을 내줬습니다. 며칠 쉬다 가라고 했어요. 저는 고마웠죠. 일주일 후 다른 브로커가 왔습니다. 태국으로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돈 없어요. 나중에 한국 가면 갚을게요. 그러는 사람 많아. 믿을 수 없어. 브로커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이요. 아이가 있어요. 예린이를 가리켰습니다. 브로커가 예린이를 보더니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한국 가면 꼭 보내요. 약속해요. 알았어요. 그런데 걸어가야 해요. 태국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200km가 넘는 거리였어요. 보름 동안 걸었습니다. 정글을 지나고 산을 넘었어요. 예린이는 아파서 열이 났죠. 약도 없었습니다. 저는 의사인데 딸을 치료할 수 없었어요.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거짓말만 했습니다. 언제 도착할지 저도 몰랐거든요. 마침내 태국 국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울컥했어요. 수진이도 눈물을 흘렸죠. 태국 경찰에게 자수했습니다. 우리는 난민 수용소로 보내졌어요. 좁은 방에 20명이 함께 있었죠. 화장실은 공동이었고 샤워는 일주일에 2번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그게 중요했어요. 저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죠.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서류 심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렸습니다. 1달, 2달, 석 달. 수용소에는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2년째 기다린다고 했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불안해했습니다. 저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기다리면 돼요. 반드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6개월이 또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에 한국행 비행기 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해냈구나. 드디어 해냈구나. 비행기를 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이륙할 때 무서웠죠. 하지만 구름 위로 올라가자 신기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0년 여름이었어요. 저는 한국 땅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시작이. 공항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하나원으로 가는 버스였어요. 창밖 풍경이 낯설었죠. 높은 건물들, 깨끗한 도로, 쉼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3개월 동안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어요. 다른 탈북민들도 많았죠.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과연 제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은행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병원 가는 법. 모든 게 새로웠어요. 특히 의료 용어가 달랐죠. 북에서는 폐렴이라고 했는데 남에서는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뇌일혈은 뇌출혈이었고요. 저는 담당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의사 면허는 어떻게 받나요? 북한 의사 자격은 인정이 안 됩니다. 다시 시험 보셔야 해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의사로 일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니요. 시험이 어렵나요? 데이터에 따르면 탈북 의사들의 합격률이 평균적으로 10%도 안 됩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 수 있어요. 당신이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막막했습니다. 남한 의학 교과서를 받아봤는데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용어도 달랐고 치료법도 달랐죠.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작은 아파트를 지원해줬어요. 지원금도 받았죠. 하지만 그걸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공장이었어요.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죠.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의학 교과서를 펼쳤어요. 눈이 감겼죠. 너무 피곤했습니다. 잠깐 눈만 붙이자.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으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자책했어요. 이래서 되겠나?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모의고사를 봤어요. 300점 만점에 120점이었죠. 합격 점수는 210점이었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공장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제가 의사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김준혁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도 북에서 의사였습니다. 이철민이라고 해요. 반가웠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이 있다니요. 철민 형은 저보다 2년 먼저 왔다고 했어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우리는 만났습니다. 철민 형도 국가고시 준비 중이었어요. 벌써 3번째 도전이라고 했죠. 2번 떨어졌어요. 이번엔 꼭 붙어야 하는데. 철민 형의 눈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공부하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시간 공부하고 출근해요. 퇴근하면 카페에서 또 공부하고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포기하려 했거든요. 같이 공부할까요? 철민 형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공부했습니다.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모르는 걸 서로 가르쳐 줬죠. 이 부분 이해 안 되는데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서로 의지하니까 힘이 났습니다. 혼자였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의고사를 봤어요. 이번엔 180점이었죠. 많이 올랐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저는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마지막 6개월은 공부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저축한 돈으로 버티기로 했죠. 수진이가 걱정했습니다. 돈 떨어지면 어떡해요? 떨어지기 전에 합격할 거요. 허세였습니다. 하지만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흔들릴 것 같았어요. 하루 16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쉬는 시간은 밥 먹을 때뿐이었어요. 예린이와 놀아주지도 못했죠. 아빠, 같이 놀아요. 미안해. 아빠 공부해야 해. 딸아이는 실망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나이도 있는데. 저는 37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드디어 시험날이 왔습니다. 2022년 1월이었어요. 시험장에 들어갔죠.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를 풀었어요. 아는 것도 있었고 모르는 것도 있었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죠. 한 달 후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와 예린이도 옆에 있었죠. 확인해봐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수험 번호를 입력했죠.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저는 그 글자를 보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수진이도 울었죠. 예린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의사 됐어. 진짜 의사.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2년 동안 참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수없이 많았죠. 하지만 해냈습니다. 철민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저 붙었어요. 축하해요. 나도 붙었어요. 우리는 전화기 너머로 웃었습니다.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방 소도시 병원이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괜찮았죠. 내과 레지던트로 와주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저는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었어요. 명찰에는 김준혁 전공이라고 쓰여 있었죠. 첫 환자를 봤습니다. 70대 할머니였어요. 당뇨가 있었죠.
할머니, 혈당 관리 잘하셔야 해요. 네, 선생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의사구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약품 걱정 없이, 장비 걱정 없이, 환자만 생각하면 되는 의사. 몇 달 후였습니다. 탈북민 커뮤니티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료 진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주말마다 탈북민들을 무료로 진료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환자를 살리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북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보람이었어요. 비로소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았죠. 밤에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참 힘들었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 길이 맞았습니다. 레지던트 생활이 시작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병원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동료 의사들과도 친해졌고 환자들도 저를 믿어주셨죠. 어느 날 회진을 돌고 있었습니다. 50대 남자 환자가 있었어요. 폐렴으로 입원한 분이었죠. 차트를 보니까 탈북민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말하자 환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도 북에서 오셨어요? 네, 2020년에 왔어요. 환자는 울먹였습니다. 여긴 천국이에요.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다니.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꼈었거든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예린이가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었죠. 아빠, 나 수학 100점 맞았어. 우리 딸 대단한데? 예린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나만 학교에 적응하느라 처음엔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아빠, 나도 나중에 의사 될 거야. 예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의사가 되고 싶은데? 아픈 사람들 살리고 싶어? 아빠처럼.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의사가 되길 잘했구나 싶었죠. 수진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수진이를 안았어요. 당신 덕분이요. 갑자기 왜 그래요? 내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당신이 붙잡아줬잖소. 수진이가 돌아서서 웃었습니다. 우리 같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행복하구나.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딸은 공부하고 저는 의사로 일하고 이게 제가 꿈꿨던 삶이었어요. 주말이었습니다. 탈북민 커뮤니티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새로 온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했죠. 강연장에 갔습니다. 50명쯤 모여 있었어요. 모두 저처럼 북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지친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사 김준혁입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에서 의사였던 것, 환자를 살리지 못해 괴로워했던 것, 탈북을 결심한 것, 두만강을 건넌 것, 6개월간의 여정, 그리고 다시 의사가 된 것까지.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수없이 많이요. 하지만 버텼어요. 여러분도 버티시면 됩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북에서 교사였어요. 여기서 다시 교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해요. 여성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를 운전하며 북한 생각이 났어요. 북에 두고 온 환자들, 동료들, 그리고 부모님. 부모님은 제가 탈북한 걸 아실까요? 아신다면 얼마나 걱정하실까? 저는 불효자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가끔 그 10살 소녀가 떠올랐습니다. 은혜, 제품에서 숨을 거둔 아이요. 만약 나만이었다면 살렸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팠죠.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진이와 예린이는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곳에 제대로 된 병원을 짓고 싶다고. 환자들을 차별 없이 치료하는 병원이요. 간부든 일반 주민이든 똑같이 대하는 병원. 약품과 장비가 충분한 병원. 의사들이 환자만 생각하면 되는 병원. 그런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고 6개월을 버텼고 다시 의사가 됐어요. 그러니 언젠가는 이 꿈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날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장미 한 다발을 샀어요. 수진이한테 줄 거였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나왔소. 예린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예린이가 웃었어요. 수진이도 웃으며 다가왔죠. 오늘 무슨 일 있어요? 그냥 고맙다는 말하고 싶어서요. 수진이가 장미를 받아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예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행복하지? 그럼 아주 많이. 나도 나중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야.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린이는 이제 북한을 거의 기억하지 못해요. 추운 겨울, 강을 건넌 것, 컨테이너 안의 어둠. 다 잊었죠.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앞만 보고 가면 되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예린이를 재우고 수진이와 거실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죠. 당신 행복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행복해요. 당신은요? 저도요. 여기 와서 정말 잘했어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진짜 의사가 됐구나. 존엄성을 지키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북에서 꿈꿨던 그 모습이요. 내일도 병원에 가겠죠. 환자들을 만나고 치료하고 살릴 겁니다. 그게 제 일이고 제 기쁨이에요. 이 자유와 행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북에도 이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날이요. 저는 김준혁입니다. 탈북 의사이자 대한민국 의사입니다. 오늘도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진짜 의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